자, 그러면 제 말은 줄이고 강사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현필 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혹시나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래저래 영화를 만든다 그런 핑계로 이제 일단 이승만을 찬양했던 영화 건국전쟁에 빡이 쳐가지고 이 정도 영화는 나도 만들겠다라고 다큐 영화를 제작하면서 유튜브를 잠깐 중단한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야, 조회수 잘 나오는 영상 놔두고 네가 영화를 다큐 영화 만들어 봐야 뭐 10만 명, 20만 명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튜브를 그렇게 오랜 기간 10년서까지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냐? 이 유튜브를 오래 하면서 참 많은 영상들을 찍어냈습니다만 이렇게 약간 꼴통들한테는 제 강의가 먹히지 않고 튕겨져 나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유튜브 하면서 굉장히 많은 댓글들을 통해서 공격을 당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경험했던 느낌들이라든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걸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영화로 만들어 놓으면 관객 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나중에 꾸준히 OTT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청을 할 것이고 이런 말을 어디 가서 절대 영화 관계자들이 강연에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하다못해 감독판으로라도 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500만, 1000만 명은 보지 않겠냐 500만, 1000만 조회수는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화 제작에 몰두하고자 유튜브조차 중단하고 있는데 우리 저희 대학 선배님께서 순천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일단 기분 좋았던 게 어제 광주에 이제 어머니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이게 좀 이렇게 지방으로 움직일 때는 혼자 움직이면 외롭고 억울한 게 있어가지고 원래 지방 강의할 때는 제 직원들하고 다 와서 강연하고 답사 한 것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보통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내랑 아이들 다 데리고 광주 내려왔고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 오늘 아침에 순천으로 올 때는 항상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강의 내용에 대한 고민을 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장모님까지 오셔가지고 여기 순천 국가정원을 보시겠다. 그리고 지금 장모님, 아내, 애들 지금 내려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순천 간 고속도로를 탈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 도로를 많이 다니면서 여수 순천을 다녔던 것 같은데 제가 35살 무렵에 교편을 놓고 서울의 학원가에 올라간 이후에 그 도로를 처음 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드라이브 코스로 너무 좋았다. 다만 20년 만에 이 도로를 달리면서 20년 아닙니다. 정확하게 한 17년 만인가 달리면서 느낀 점은 역시 우리 전라도는 산과 논, 밭이 많구나. 그리고 대형 트럭들이 다니지 않구나. 그래서 드라이브하기 좋은 도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씁쓸하기도 했고 그래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일단 제가 호남에 내려오면 보통 무슨 강의를 많이 하냐면 호남 사람들 이렇게 국뽕 차오르게끔 얼마나 이 호남이라는 곳이 역사적으로 자랑스러운 도시인가 내가 호남에서 태어나는 게 얼마나 긍지를 가질만 하는가를 임진왜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호남의 자랑스러운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제가 강연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저와 역사관을 같이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공간은 제가 실제로 강연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남만 이렇게 내려와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고향에 오니까 아주 좋고 허벌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호남 의병 관련해서 호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민감한 지역 청년들이 있는 경우에는 1945년부터 48년까지 해방정국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 이제 주최하신 선배님께서 요즘 시국이니 뉴라이트 강의를 해달라. 근데 이거 진짜 민감한 이야기잖아요. 정치인들도 많이 다뤄야 되고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고향에 왔고 전라도 왔는데 뭐 하고 싶은 이야기 해야지 해서 뉴라이트 강의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교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처음 하는 강의는 입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아니 실은 작년에 했던 강의도 올해 새롭게 첫 반 들어가면 입이 잘 안 떨어졌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반 들어가서 강의하면 야 진짜 강의 기가 막히다는 느낌이 스스로 들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해보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워포인트도 처음 급히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다 보니까 실은 제가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이완용에 대한 강의만 이완용만 한 4, 50분 합니다. 근데 지금 매국노들 이야기하면 이완용도 1분 만에 치고 넘어가야 되고 나중에 정말 막 1시간짜리 강의 내용도 막 2분, 3분 만에 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내용을 좀 방대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제가 스피드 있게 저게 과연 재미있으련지 오늘 괜히 짜증만 나면서 진짜 이 대한민국의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서 우울하게 지금 이 공연을 계속 이어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하나 아쉬운 건 분명히 선배님이 그러셨거든요. 한 500명 모실 거다. 꽉 차실 거다. 그래서 아 제가 순천 내려온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쓰면 괜히 와서 서서 보시겠네 하고 저 비밀리에 내려왔거든요.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영화 독립전쟁을 준비하는데 독립전쟁의 부제가 매국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국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매국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으니 그리고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원래 제가 유튜브에 봐도 제 시옷 발음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를 쉬면서 이때다라고 교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 더 셀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리고 원래 저 강의 잘하잖아요. 맞죠? 저 어디 가서 강의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항상 그래서 이렇게 큰 무대에서 강의를 할 때도 파워포인트 쓰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마이크 잡고 강의해야 집중력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처음 만들어본 파워포인트를 넘기면서 보면서 강의해야 되니까 강의가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한번 이게 강의로서 이렇게 어디 가서 보여질 수 있겠는가 일단 고향에 왔으니까 고향 땅에서 자신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감한 자, 일단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매국노 10명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누굽니까? 여기까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완용이죠. 이완용이 왜 최고의 매국노입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데 왜 이완용이에요? 그렇죠. 3번 다 걸친다.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트리플 크라운. 그래서 당시 더군다나 경술국적 당시에 한일병합조약 체계를 당시 총리 대신으로 이완용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완용 일제강점기 삶이 행복했을까요? 한일병합조약 체결되기 직전에 이재명이라는 의사에게 명동성당 앞에서 칼침을 맞아가지고 죽다 살아났죠. 그리고 실제로 이완용이 죽을 때까지 항상 이완용은 말할 때마다 폐에서 팩팩 소리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 이재명과 이름이 같은 이재명, 한자까지 같은 이재명, 그 이재명의 의거일라 아니 그 어떤 정치인한테 박수 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한자까지 갖고 실제로 그 이재명 의거일이 정치인 이재명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재명 의사가 현장에서 사형을 당하실 때 앞으로 내가 죽고 나서 10만, 20만 명의 이재명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소름 끼치죠? 자,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이 제가 이완용 이야기를 길게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진짜 꼴보기 싫은 게 우리 창덕궁 있잖아요. 근데 이 창덕궁을 외왕의 별장으로까지 만들려고 했던 놈이고 하여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모든 권력과 부를 누리다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아들 이항구라는 사람에게 이항구라는 친구에게 앞으로 미국이 득세하니 너는 친미파가 되거라. 그러니까 세상을 읽는 능력은 탁월했다. 자, 이완용입니다. 누굽니까? 제가 우리가 알아야 될 최악의 친미파 10명을 제가 나름 선정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말씀 못하고 계시죠? 민영휘입니다. 일제강점기 최고 부자, 그러니까 1910년대, 20년대까지 최고 부자는 30년대까지 민영이고 30년대 이후는 박흥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민영이를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악질 친일파고 친일 인명사진에 이름이 올라가 있죠. 이 자손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싶어서 대표적인 부자 친일파면 골랐습니다. 이 민영이가 만든 학교
그러니까 이런 걸 서울에서 강의하기 힘들단 말이죠. 동산까지 있습니다. 바로 휘문재단입니다. 그리고 민영이 자손이 아버지 민영이가 친일했던 재산으로 산 게 아니라 그냥 내 돈으로 샀다라고 했던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몇 시간씩 걸려가지고 그 관광지를 가죠. 이게 한 번씩 안 눌러져요. 제가 여기서 가기로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고? 어디입니까? 남이섬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오늘 다 못합니다 이러면. 자, 누굽니까? 요즘에 뜨는 친일파입니다. 요즘에 뜨는 윤덕영. 이 새끼가 뭘 했습니까? 아, 욕했다고 웃는 겁니다. 얘가 순종 비었던 효왕과 한일병합조약의 국세를 찍어야 되니까 나라 국세를 가지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치마폭에 숨깁니다. 대신들이 그 효왕을 쫓아갔으나 차마 황제의 부인이 치마폭에 국세를 숨겼는데 황제 부인 황후 치마에 어떻게 손을 넣어요? 손을 넣은 새끼입니다. 물론 당시 황후의 숙부이기도 했죠. 그래놓고 한일병합조약 체결 이후에 벽수산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은 이완용보다 훨씬 부자였고 이 큰 별장을 만들어 놓고 정말 호사를 누렸던 인간인데 이 벽수산장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빨간색이 보입니까? 예, 지금 총독부구역 경복궁 감히 신하의 별장이 조선의 근거를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호사를 누렸던 놈입니다. 누군가요? 아, 이건 진짜 이건 좀 좌절인데요. 춘원 이광수,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소설 무적 천재죠. 근데 안타깝게 28 독립선언문을 썼던 사람이죠. 이게 우리 역사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28 독립선언문을 썼던 이광수나 김이 독립선언문을 썼던 최남선이 다 같이 타협적 민족주의자 친일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제국주의 침탈 시절에 식민지배를 경험했던 나라들의 그 국가의 가사 내용을 보면 뭔가 독립선언서 내용이 일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3.1 정신에 입각해서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라고 헌법 전문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암기하기조차 꺼려합니다. 왜? 그 기미독립선언서를 썼던 새끼가 친일파니까. 옛날 변절자니까. 대표적인 변절자죠. 근데 이광수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끼친 악영향이 정말 컸습니다. 이광수가 개벽이라는 잡지에 민족 개조론을 씁니다. 그 민족 개조론에 입각해서 조선인들은 게으르다, 조선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조선인들은 3명이 있으면 2명이 1명을 왕따 논다. 그래서 조선인들의 열등의식을 심어주기에 굉장히 급급했던 친구죠. 당연히 반민특위에 끌려갔으나 반민특위에서 풀려났고 훗날 한국전쟁 때 북한에 납치돼가지고 아오지 탄강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누굽니까? 우리나라 역사학계 대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승만 정권의 반민특위 친일파 처벌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계, 재계, 언론계, 학계, 예술계, 군인, 경찰계가 그들이 친일파들이 그 사회를 장악하고 기득권이 되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역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겠죠. 누굽니까? 이병도입니다. 조선사 편수회에서 조선사를 편찬했다. 근데 이것도 저도 오래 살고 싶고 저희 어르신들도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이상하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진짜 하나같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근데 매국했던 사람들은 건강해요. 안 죽습니다. 그게 마인드가 그런 것 같아. 남의 비판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명박 같은 마인드 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양반이 서울대 국사학과를 만들죠. 연세를 나이를 한번 보십시오. 언제까지 살았는가. 서울대 국사학과를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도 서울대 국사학과 상당수 교수들은 이병도가 왜 친일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실제로 이 이병도 집안에만 16명의 대학 교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학 교수는 시간 강사가 아닙니다. 전임 강사 이상의 실제로 대학 교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엘리트 집안이 되고 이병도의 손자가 이장무, 이건무 국립박물관장.
서울대학교 총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 역사학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칠파입니다. 누굽니까? 더럽게 생겼죠. 노독술입니다. 그래서 노독술이 해방전국에 서울시 수학과장까지 승진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김원봉을 3일 밤낮을 고문했다. 실제로 학계에서 학술적으로 진짜 김원봉이 노독술에게 고문을 당했는가는 기록적으로 증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노독술은 악질 친일파인데 해방 정국에서 그 친일파들은 더 큰 권력을 갖게 되고 당시 사회주의자들을 빨갱이라고 하면서 자화되는 과정에서 해방 정국의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 애들에게 공포감을 안겼던 김원봉이 자신이 사회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향이 경남 밀양이니까 항상 누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난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이 김원봉이 국내 들어와서 친일파 노독술에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3일 밤낮을 고문을 당하고 집에 와서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면서 술을 마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원봉이 나중에 남북역사운동 때 김구와 함께 북한에 가서 북한에서 그대로 머물러 버리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땅에서 건국훈장조차 받지 못하는 근데 이 노독술이 나중에 반민특위에 끌려갑니다. 근데 반민특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할 때 이 노독술을 구출해낸다라고 하면서 반민특위가 습격당하고 우리 친일파 처벌이 실패로 끝납니다.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명 안에 넣은 거고요. 누굽니까? 백선엽입니다. 한국전쟁의 영웅이고 동상도 있죠? 동상? 근데 백선엽이 자기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는 간도 특설대 대원이었다. 실제로 만주에서 중2 이상인가가 우리가 7.1명사진에 등재가 되죠. 일제강점기에. 근데 만주에서 간도 특설대면 조선일로 구성된 조선의 독립군들을 때려잡는 진짜 악질 친일파죠. 근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백선엽을 굉장히 이 백선엽 장군이 그렇게 군인 성공했던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백선엽 영상도 30분짜리 찍었으니까 제 유튜브 찾아서 왜 이게 얼마나 이 백선엽 동생과 백인엽 형제 그 선인재단 얼마나 나쁜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를 보시면 이건 누구냐면 이제 백선엽 장군의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좀 연락을 받게 되고 그래서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게 되는 박경석 장군님이십니다. 연세가 지금 93세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육사 2기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최명신 장군과 함께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그런데 저분이 별 하나 달고 있을 때 국방부 인사체 차장이었답니다. 그때가 1980년이었죠. 1980년 5월 광주에 가서 민간인을 학살했던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훈장을 주라고 하니 당시 훈장 수여 관련 일을 하시고 계셨는데 내가 어찌 원래 무공 훈장이라는 건 전쟁에 가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는 훈장인데 광주가 전쟁터였냐 민간인들이 적이었냐 나는 저런 사람들에게 훈장을 줄 수 없다라고 하셔서 군복을 벗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전쟁 관련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선엽을 우리나라 초대 국가 원수 오성 장군의 이명박 정권에 추대하려고 할 때 그걸 막아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선엽 동상도 만들어주고 난리가 아니죠. 누굽니까? 서정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요. 저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소설을 읽지만 스피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글을 잘 쓰는 것과 사람의 됨됨이는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서정주죠. 국가협회에서. 서정주의 글들을 보면 기가 막히죠. 근데 그 많은 군인들, 유치진, 유치환, 김동인, 노천명, 그렇게 많은 친일 시인들이 있죠. 모유수, 김알람 막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주가 문인 중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친일파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정주는 그래도 다른 친일 문학가들에 비해서 일제강점기는 젊었습니다. 무명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일제강점기의 친일 문인들이 자신이 붓을 꺼야 되느냐 일제히 협력해야 되느냐는 고민 중에 친일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서정주는
너무 젊었고 무명이었기 때문에 누가 친일을 강요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선 총독부 찾아가서 총독부가 필요한 글을 써주겠다고 자청했던 새끼죠. 그래서 오장 마스이 송가 들어보셨습니까? 오장이 병장입니다. 우리 계획으로 치면. 오장 마스이가 천황 폐하를 위해 전장터에 나갈 때 그를 위해 부르는 노래 막 그런 걸 썼던 새끼예요. 근데 또 보세요. 얼마나 오래 사는가. 그래서 아까 그 이병도는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장악합니다. 이 서정주는 우리나라 국문학계를 장악합니다. 전두환 찬양자죠. 그래서 서정주를 10명이 넣고 누굽니까? 요즘에 시끄러웠습니다. 김한란이죠. 한 국회의원이 김한란 비판했다고 여성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 국회의원 이름 이야기해도 되나? 그분하고도 개인적으로 좀 친합니다. 그래서 총선 때 좀 어떻게 강의 좀 찍어줘서 나 좀 살려줘 막 그러셨는데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 보시면 이화여대 이렇게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요 우리나라 대학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연세대의 백낙준, 고려대학교의 김성수, 서울여대 누구누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성인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근데 이화여대가 유광순의 이화여대야 합니까? 김한란의 이화여대예요. 근데 이 김한란의 여러 가지 매국적 행위 중에 제가 굉장히 많은 글을 봤습니다만 가장 읽기 어려운 게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의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막 애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1944년에 해방 1년 전에 강제 징병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조선의 청년들도 강제로 전장에 끌려갑니다. 일본군의 군복을 입고. 너무 기쁘다. 지금까지 일본의 어머니들만 자식을 보내놓고 얘가 탔는데 이제 조선의 여인들도 자신의 자식을 천황폐하의 전선에 천황폐하를 위한 전쟁에 보내놓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으니 그랬던 여자를 이화여대 초대 총장으로 앉혀놓고 저 여자가 나중에 미군장에게 성상납을 했네 안 했네 하고 비판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여성단체에 공격받았던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한 분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일명사전이 만들어졌을 때 박정희 이름이 들어가서 시끄러웠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만주 육사 그 다음에 일본 육사 출신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주 육사 들어갈 때 혈서 썼다는 내용이 완벽하게 드러나면서 진충 고급 멸사본공 그래서 저는 별의별 친일파들 다 들어봤습니다만 어디 학교 입학하려고 일본 외양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혈서를 썼던 사람 박정희 말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친일파죠. 이렇게 10명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스토리상 이 친일파들이 어떻게 해서 부활됐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친일파들이 부활된 이유를 저는 혼자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 논문에도 없고 그냥 혼자 생각입니다. 첫 번째 저는 한국인들이 너무 착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빼앗겼고 드골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아이젠하워와 함께해서 파리를 탈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친일파 처벌은 유명하죠. 두골의 친일파, 두골의 친나치행위자 처벌 유명하죠. 아니 드골이 그냥 불법적으로 지금 법이 없는 상태에서 1만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언론인과 지식인들. 언론인 지식인은 무슨 재판이고 말고 할 이유가 없다고 죽이죠. 친나치행위자. 그리고 실제로 합법적으로 감옥에 집어넣은 친구들이 한 10만 명 가까이 되죠. 그래놓고 드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드골이 죽였던 건 다 합법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그 전에 레지스탕스의 친나치행위자 처벌 완전히 불법이죠. 그러니까 드골은 어마어마하게 친나치 행위를 처벌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프랑스가 나라가 망해서 외세의 지배를 받는 일이 있을지언정 민족 배반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드골이 그렇게 친나치 행위자를 처벌하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레지스탕스 그냥 독립운동했던 프랑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무작위로 친나치 행위자를 죽이죠. 북한에서도 무작위로 죽였습니다. 근데 남한에서는 못 그랬어요. 일단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이 너무 순합니다. 착합니다. 기본적으로 착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는데 실제로 조선 총독부에서 일장기가 언제까지 걸려있냐면 1945년 9월 6일날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9월 7일날 메가더 포고문이 발표되고 9월 8일날 이렇게 미군이 일장기를 내리고 그 다음 성적에 올리면서 격리를 붙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패망하고도 무려 23일 동안 조선 총독부에 일장기가 걸려있었어요. 한국인들 너무 착해.
황현필 같은 사람 서울에서 천년만 살았으면 기어 올라가서 찢어야죠.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당시 국민들이 믿고 있었던 한국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당시는 여운형이죠. 여운형이 8월 15일 해방될 걸 미리 알고 있다가 건준을 만들고 건준에서 각 지역에 행정 치안의 공백 상태가 나타나면 여기저기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걸 막고자 치안대를 조직했기 때문에 그 치안대가 행정 질서를 유지합니다. 아, 여운형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친일파들은 다 죽여주겠지. 그러면서 미군정이 들어올 때까지 실제로 일부 친일파는 맞아 죽기도 합니다. 동네에서. 그리고 실제로 어떤 친일파들은요, 막 보통 경찰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전근도 많이 가고 막 산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합니다. 뭐 웃는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1945년 8월 15일부터 만세운동했던 사람, 1945년 8월 15일부터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그 해방전국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무리 속에는 분명히 친일파들도 있었겠죠. 하여간 첫 번째 이유, 한국인들이 너무 착했다. 두 번째 이유, 친일파들은 뭘로 부활하게 됩니까? 메가더 포고문. 여기서 한 10분 뺏겨버리면 안 되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요. 그 1945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7일에 메가더 포고문이 발표됩니다. 저 중에 2조를 보십시오. 일제 치하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 업무 수행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일제 강점기에 공공직에 있었다고 다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 친일파, 내가 공부를 좀 잘해요, 내 밑에 자식들 많아, 그래서 내가 뭐 시험 보고 어디 가서 공무원해서 그랬다고 그 사람을 친일파로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권력직에 있었고, 그리고 군인 경찰직에 있었고, 우리 독립운동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는 직에 있었으면 친일파죠. 그 친일파들은 두려웠겠죠. 일본이 패망하고 난 직후에. 근데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메가더가 일제강점기 공공기관에 근무했던 자들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라. 왜? 당시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들 입장에서는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반도 통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일제강점기에 같은 동양인 일본 애들에게 친일하고 매국했던 자들은 우리에게 충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라. 근데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르면 원래 조선인 친일파들은 공공직에 근무할 때 일본인 상관들을 모신다는 표현도 기분 나쁩니다만 모시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 밑에서 매국을 했겠죠. 근데 그 일본인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튀어버렸어. 그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라고 하면 그 직에 가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군인들이 그 자리를 다 메울 수 없잖아요. 미군들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승진하죠. 오히려 일제가 패망하고 한 20일 공포에 떨었던 친일 매국노들이 미군이 들어오면서 훨씬 더 큰 권력을 갖게 됩니다. 노독술 같은 경우는 서울시 수사과장으로 승진하고요. 북한에서 인민재판 막 피해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은 각각 군인, 경찰에 다 자리대하면서 장교직. 예를 들어서 알만한 이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97년 대선에서 김대중에게 패하고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에게 패했던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아들 3명 다 군대 안 갔다. 이회창. 법조인이죠. 근데 우리가 이회창 집안을 법조인 집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회창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일제강점기에 검찰직에서 그냥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해방되고 나서 어떻게 되죠? 검사는 다 거의 대부분 일본인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 시험도 안 보고 검사 발령을 받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포고령 때문에 친일파들은 살 기회를 얻게 되고, 미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권력을 줬으니 이제는 이 한반도에 미국 중심의 나라가 들어서야 된다. 저는 지금 현재 21세기에 친미하자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용미, 용중, 용일 해야죠. 천조국인데 어떻게 미국하고 적대감을 갖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 한반도가 분단되는 과정과 한국 전쟁 그리고 이렇게 친일파를 처벌하지 못했던 이 시기 해방전국의 미국에게는 분노감을 가져도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반미 좀 하면 안 됩니까? 내 맘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당시 친일파들은 친미주의자로 변절하게 되고 변친하게 되고, 변절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친미의 뿌리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친일 매국인 거죠. 그래서 저들은 미국이 공산주의를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저 사회주의자들이 우리 매국노를 가장 죽이기 위해 앞장서는구나. 반공주의자로 이때부터 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 포고문이 또 친일파들을 살렸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상국외상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부 장관이 카이로 회담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를 독립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모스크바 상국외상회의 내용이 다 알려지기도 전에 동아일보에서 호해가 발표됩니다. 호해요 하고 신문지가 뿌려지게 되는데 그 호해 내용을 보면 당시 북한은 김일성이 소련 앞서 들어와 있고 남한에서는 뭐 박헌영, 여운형, 김규식, 김구, 이승만이 서로 한번 권력 잡아보겠다고 하는 남북한 38도선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반도의 통일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호해요 하면서 뿌려진 내용이 미국은 한반도의 즉각 독립을 주장했는데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 신탁 통치라는 게 미영 중소 4대 강국이 최대 5년간 이 한반도의 통일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믿고 관리해주자. 기분 나쁘죠, 신탁 통치가.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탁 통치 반대한다. 반탁을 주장합니다. 반탁을 주장하면서 신탁 통치 주장했던 소련은 나쁜 나라, 특히 아까 이야기한 친일매국노들 그리고 우익들은 소련 공산주의 나쁜 애 이 새끼들 신탁 통치 이야기 안 하면서 반탁 운동을 반소 반공 운동과 병행합니다. 근데 소련이 억울해요. 왜? 이 동아일보 신탁통치, 소련 신탁통치 주장은요, 세계 언론 역사상 10대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한반도의 즉각 독립을 주장했던 나라는 소련이죠. 그리고 신탁통치를 주장했던 나라는 미국이죠. 여기서 소련은 착하고 미국은 나쁘고 그러면 안 되죠. 왜 소련은 한반도의 즉각 독립을 주장했을까요? 일제강점기에 누가 독립운동을 했는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보면 보통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약간 이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둘이 서로 손잡고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자 이걸 우리가 좌우합작운동이라고도 하고 민족유일당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회주의 반대말은 자본주의니까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 그러면 자본주의계 독립운동가 이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란 표현이 좀 그러니까 민족주의계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만 제가 만든 문장이지만 진짜 명언입니다. 일제강점기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독립운동가는 아니다. 왜? 사회주의계 중에 소아병, 어린아이 같은 사회주의자, 오로지 계급투쟁에만 관심을 갖고 민족의 독립은 빚전이었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요. 사회주의자들 중에 모든 사회주의자가 독립운동가는 아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의 대다수는 사회주의자다. 반박 못합니다. 민족주의가 다 친일매국노 변절자는 아니다. 그러나 친일파의 거의 대부분은 민족주의계였다. 역시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막 해방을 맞이했을 때 사회주의자들이 민중의 지지를 받죠. 소련은 그걸 알죠. 그러니까 빨리 독립시키면 알아서 한반도에 소련의 위성 정권이 들어설 것 같으니까 소련은 한반도에 즉각 독립을 주장했던 반면에 미국은 시간이 필요했죠. 자본주의의 달콤한 맛을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어야 했고 반공의식을 심어야 했기 때문에 신탁통치를 주장한 겁니다. 근데 동아일보가 저렇게 거짓 오보를 내버리는데 저거는 지금도 학계에서 왜 그런지 모릅니다. 당시 동아일보 사주였던 김성수가 명령을 내린 건지 기자의 단순 오보인지 아니면 미국과 이승만이 저런 기사를 쓰라고 했는지 소련이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하죠. 남한에서 반소 반공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반탁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련이 억울해가지고 야 이 조선의 백성들아 한반도 백성들아 지금 남북이 분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너희가 신탁통치 반대할 때냐. 내가 모스크바 삼상회의 전문을 공개할 테니까 너희들이 읽고 결정하라.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 전문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읽어보시고 주제어를 찾으세요. 여기서 주제어가 뭔지 알아야 국어 1, 2등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제가 신탁통치입니까? 임시정부입니까? 아 신자 나온다? 깝깝하다? 신탁통치는 최대 5년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야기할까요? 이때가 1945년 12월입니다. 남한과 북한에 정부가 수립되고 정부가 수립된 게 48년 8월과 9월이기 때문에 어차피 2년 반 이상 신탁통치 당했어요, 남북한은. 병신처럼 신탁통치 당하고 분단됐어요. 임시정부 수립이 중요하죠.
임시정부를 일제강점기 임시정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북한의 총선을 주관할 임시정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겁니다. 이게 맞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맞죠? 이게 맞지 않아요? 분단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탁통치는 1, 2년 있다가 줄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임시정부 만들어서 총선 치러서 남북한 통일정부 들어서면 신탁통치 끝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맞는데 당시 이걸 읽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인들 문맹률이 90%였어요. 그럼 이걸 읽고 임시정부 수립이 맞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학생, 청년, 지식인들 먹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계에서는 반탁운동할 때 아니네. 분단 막아야 되겠네. 나는 그러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내용을 지지하겠네. 이 줄여서 삼상 지지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익들은 이걸 교묘하게 야, 결과적으로 너희 참탕하겠다는 거야. 참탕하라고 한 놈들 나라 팔아먹고 있네. 매국노네. 우리처럼 반탕하는 자들이 애국자네. 나만의 역사가 여기서 그렇게 꼬여버리죠. 아까 이야기했죠. 우익들 민족주의계는 실제로 친일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친일파들은 이 동아일보 오보 이후에 반탁운동을 하면서 애국자로 변신했고요. 한반도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회주의계들 상당수는 매국노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 내용입니다. 남한 역사가 그렇게 꼬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친일파들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부활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국인들이 너무 착해서 친일파들을 살려두었다. 그리고 메가더 포고문이 친일파들에게 또다시 권력을 주었다. 그리고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 직후에 동아일보 오보로 인해서 친일파들은 애국자로 변신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독, 수리, 김원봉을 잡아서 고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일파들 부활의 가장 큰 이유는 반민특위 실패죠.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만들어지고 반민족행위처벌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줄여서 반민특위입니다. 근데 저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승만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저때 친일파만 제대로 처벌을 했어도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이 좌우 대립, 진보와 보수의 대립, 이런 정치적 갈등, 그 정치적 갈등을 이용하고자 생겨난 지역적 갈등까지가 없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역사학계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우리 역사상, 조선 역사상 1000년대 최대 사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성공했더라면, 자주적이고 진취적이었던 묘청이 이겼더라면 조선 역사 500년이 사대적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신채호 선생님이 이승만을 실제로 살아계실 때도 더럽게 미워하고 정말 둘 사이는 거의 외무수간이었죠. 만약에 신채호 선생님이 한 50년 늦게 태어나서 역사를 공부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승만의 친일파 처벌 실패가 우리 역사상 1000년의 제1대 사건이다. 그래서 이승만이 친일파 처벌 실패를 이 당시 이런 식의 연설을 하고 다녀요. 여기저기 빨갱이들이 날뛰는데 빨갱이들을 잡아들여야 될 반공투사를 친일파라고 잡아들이는 반민특위는 누굴 위한 단체냐? 이해되십니까? 빨갱이들을 잡아들이는 반공투사가 우익이라고 이야기했던 당시 친일 매국노들이 상당수 많았으니까 그들을 친일파라고 잡아들이는 반민특위의 국회의원들은 빨갱이들을 위한 단체이지 않나? 그리고 국회 뿌락지 사건 조작해가지고 국회의원들, 국회 부의장 김학수까지 끌고 가면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대대적인 친일 매국 행위 처벌을 못하고 몇천 명, 몇만 명까지는 꿈도 꾸지 않고 우리 당시 한반도 동포들이 생각했을 때 죽었다 깨나도 저 새끼는 잡아서 좀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700여 명 정도를 잡아서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 중에 아까 서울시 수학과장에 또 노독수를 끌고 왔는데 반민특위가 조사하는데 감히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공격합니까? 국회가 구성한 특위를 공격합니까?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공격하면서 사실상 반민특위는 해체되는 것과 다름없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몇 명 구류 살기도 하고 집행유예 아니 뭡니까 막 그러는데 하여간 형식적으로는 법적으로 단 한 명도 처벌받지 못합니다. 친일파들이. 그래서 반민특위 실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그 친일 맹로들이 이제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 또 영웅화되는 사람도 상당히 있고 그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더욱 자리매김 당하게 되고 일제강점기 35년의 그 고통과 치욕이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새로운 고통,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내 부모가 내 형제가 한국전쟁 때 참전해서 군인으로 나가서 저기 인민군의 총에 맞고 죽었으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합리적일 수는 없죠. 한국전쟁으로 분단이 고착화되고 그 과정에서 독재자들이 그 남북한의 대립관계를 이용하면서 이승만, 박정희와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그러면서 남한의 매국노들이 그대로 기득권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이유로 매국노들이 살아났다. 제 말이 너무 빠릅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여러분 이승만 정권의 친파는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딱 2명만 이야기하려고요. 그 여성 친파 중에 최악의 친파가 누구냐? 그럼 오유숙이냐, 김한란이냐, 노천명이냐, 여기 박마리아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승만은 친파들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파들이 다 행정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처벌해버리면 이 대한민국 누가 이끌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밤늦게 겨우 700명 끌고 왔는데 700명 죽인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가들이 다 사라집니까? 그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2명만 놓고 봐도 이승만은 악질 친파죠. 박마리아도 오유수하고 김한란하고 똑같이 정신대 장렬했고 악질 친절하게 합니다. 근데 박마리아 남편이 누굽니까? 이기붕이잖아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아, 잠깐만 조금만 더. 그럼 이기붕과 저 박마리아의 자식이 누굽니까? 이기석이잖아요. 아, 내 말은 저 악질 친파 박마리아의 자식이었던 이기석을 자기 양자로 들인 게 이승만 아닙니까? 저 박마리아와 이 기붕 때문에 4.19가 일어났죠. 물론 이승만 때문에 일어난 거지만, 근데 이기석이 자기 부모 죽이고 자결했던 게 이기붕 일가의 비극이지 않습니까? 여기 누굽니까? 김창룡. 특무대 대장. 우리 현대사에 가장 나쁜 놈 한 명만 꼽아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쁜 새끼가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 밀정 이야기 많이 나오죠. 밀정. 이 새끼 밀정이에요. 일제강점기 헌병보호조원 출신이면 밀정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독립운동을 색출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전과를 세웁니다. 아주 날라다닙니다. 그랬다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이승만의 이쁨을 받는지 방공, 용공,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이 김창룡이 죽어나간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명의 빨갱이를 잡자고 10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죽인 게 김창룡이다. 근데 저 김창룡을 얼마나 이승만 이뻐했는지 그냥 아들처럼 이뻐했어요. 그러니까 악질 친파에 간첩 조작 사건으로 민간인을 수도 없이 죽였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수 순천 사건에서 실은 이 김창룡이 하나 잘하려고 했었던 게, 김창룡이 정말 죽이고 싶었던 게 박정희이긴 해. 여수 순천 사건 때 남로당에 가입해 있었던 박정희가 잡혀가지고 저 김창룡이 박정희를 죽이려다가 못 죽입니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그때 좀 잘하세요. 저 김창룡이 나중에 이제 저격당해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례식 사진을 보면 태극기 덮여있고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저 악질의 친일파 문상을 일국의 대통령이 3번 갑니다. 오늘 가서 절하고 그 다음 날 가서 또 눈물 흘리고. 자식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2명만 놓고 보더라도 이승만은, 일본은 개인적으로 비호했을지언정,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 제가 실은 우리 이제 저를 여기 불러주신 선배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거 강의하지 말고 뉴라이트 해달라 그래서 급히 영화 포기하고 퍼포트만 그래서 좀 급히 왔습니다만, 이게 이승만 정권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이제 친일인용 사진에 등재되어 있는 장관급입니다. 근데 더 슬픈 건 이 오른쪽에 이제 우리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백선엽 이름이 2번 들어가 있죠. 한국전쟁 때도 백선엽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친일 인명 사진 이름이 등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1대부터 10대까지는 완벽하게 다 친일파입니다. 우리 육군 참모총장들. 근데 엄밀히 따지면 21대까지가 여기 이제 이들이 육군 소위였기 때문에 친일 인명 사진에 등재되지 않은 막 임관받은 장교였기 때문에 기준에 안 올라가서 그렇지, 실은 21대까지가 모든 육군 참모총장이 전부 다 일본군 군복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갑자기 제 사진이 나오죠. 제가 이제 급히 파워포인트를 만들다 보니까 매끄럽게 못 넘어가요. 왜 제 사진이 나오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렇게 대한민국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일파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계, 재계, 학계, 언론, 문화예술, 군인, 경찰, 여기서 제가 또 언론계를 이야기해요? 조중동을 이야기해요? 예?
중앙일보 홍석현의 아버지 홍진기를 이야기해요? 홍진기 딸이 홍라이고 홍석현인 걸 이야기해요? 이재용의 외할아버지가 그 앞집 친할아버지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공부하면 어둠에서 깨어난다. 어둠에서 깨어나면 고독해진다. 이런 건 저만 알고 있어야지. 알면 슬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900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들이 기득권이 되었지만 스스로 자신의 친일 매국 행위에 대해서 결코 드러내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까지는 그들이 기득권이었고 권력을 잡았지만 자신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 떳떳해하지 못하고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넘어서면서는 1세대 친일파들은 죽었죠. 그리고 이제 21세기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21세기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드러내놓고 매국을 하고 친일을 해요. 왜 그런가?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제가 만든 문장이에요. 일제강점기 방관했던 자, 협력했던 자, 저항했던 자. 저항했던 자들은 소수 독립운동하신 분들이죠. 내가 차마 저항하지 못할지언정 독립운동가를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야죠. 방관하는 거의 대다수의 민중들은. 또 소수 협력한 자가 친일파들입니다. 근데 21세기 일제강점기 그 매국은 본인 친일 매국노의 선택이었죠. 근데 그들의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세뇌된 친일이니까 그 친일이 창피한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접어들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것도 제가 영상 막 30분짜리 있으니까 제 유튜브 찾아보시고요. 백선엽 동상입니다. 동상 반대운동 그렇게 했지만 끝내 건립이 되죠. 광화문 옆에 이승만 기념관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조희영 교육감님이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셔야만 합니다만 2달 전에 부르셔가지고 식사를 소고기를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저런 거 여쭤보길래 제가 조희영 기념관 교육감님께 당신은 아이고 근데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만약 이승만이 튀어나온 생가에 만들거나 베이직고등학교 이승만이 다녔던 학교에 이승만이 기념관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반대하냐. 다만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이 이승만 기념관을 저 경복궁 옆에 넓은 공터 송현동에 만들려고 하는 것만 막아라. 저기는 4.19 현장이다. 5.18 현장에 전두환 기념관 세운다는 게 말이 되냐. 더군다나 여러분 이승만이 개인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싫어하긴 했습니다만 이 송현동 위치를 보자면 여기가 지금 청와대가 여기 경복궁입니다. 여기 창덕궁입니다. 여기 종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송현동이고 이쪽 이렇게 인사동길이에요. 여기가. 쉽게 얘기하면 조선의 문화거리 모든 궁궐 들어서 한가운데 이승만 기념관이 떡하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앞에 세종대왕 이순신장 동상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만큼은 막아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의연이라는 사람이고요. 이게 누굽니까? 그렇죠. 엄마 부대 주옥순입니다. 독일의 베를린의 소녀상 철거하라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 이게 박병원인가 그런 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랄하게 깠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 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딱 2번 고소당했거든요. 엄마 부대 주옥순한테 고소당했고 원균 깠다가 원균 집안에게 고소당했습니다. 훈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1세기 이러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최근에 3.1절에 일장기 걸리죠. 부산 아파트에 이렇게 일장기가 걸리고 있죠. 또 이제 이거 이야기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죠. 불안합니다. 내년이 을사년입니다. 그래서 을사주약 체결한 120년 됐는데 그리고 1965년에 한일 수교를 했죠. 그리고 이제 한일 수교한 지 또 60년이 흘러서 새로운 신한일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까. 이때
윤석열 정부가 과연 독도를, 이건 뉴라이트랑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일본은 왜 저렇게 독도를 가지고 시비를 계속 걸고 자기네들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 교과서에 독도를 집어넣고, 물론 독도 영해나 바다 지하자원 둘째 치더라도 뭔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3대 역사 기관장들입니다. 최근에 다 임명된 뉴라이트 인사들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국적이 일본이었다. 아, 그래, 영토 주권 국민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니,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45년까지 우리 일본이 국적이었으면 45년의 해방을 맞이하고 3년 후인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는데, 첫때 일본이 국적이었으면 3.1운동은 반정부 시위가 되고 임시정부는 반국가단체가 되는 거고 독립운동가들은 반국가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고, 문제는 그 당시 매국했고 우리가 친일파라고 알고 있는 놈들이 애국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의 실타래가 꼬이는 건 막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부가 수립될 때 일종의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있었다라고 하자. 그럼 대한제국이 19년까지 있었다가 3.1운동으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그 19년에 만들어지니 그때 건국된 걸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자. 아니, 독일이 프랑스를 5년간 식민 통치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프랑스 사람들은 스스로 독일 국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하면 분명히 시비 논쟁이 걸릴 거라는 걸 알겠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제헌헌법에서 우리는 3.1운동으로 건국했다라고 했고, 그 악질 전두환 정권의 9차 개헌 87년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분명히 그 전두환 정권에도 못을 박았단 말이죠. 근데 인제 와가지고 일본이 우리 국적이었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한민국이죠. 어떻게 반대한민국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장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국적이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중일마라고 하죠. 중일마. 어떻게 자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아, 이거 중일마, 중일마.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뒤에 나오고, 사도강사님가 등재 다 알고 계시죠? 등재되는데 중요한 건 강제 동원에 대한 제대로 언급을 하고 등재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정부가 전혀 이야기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이 뒤에가 지금 여기서부터 진짜 강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 교수님께서는 이걸 막 인간의 삶에 적용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 관공보수가 시장보수가 되고 지금의 뉴라이트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물질만능주의적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쁜 놈들이 모여가지고 실은 이념도 뭣도 없고 막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생각한 뉴라이트 한번 정리하는 건데요. 뉴라이트의 반대말은 물론 우리여야 되는데, 독립세력이어야 되는데, 단어적으로만 뉴라이트의 반대말은 올드라이트죠. 맞죠? 아,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여쭤봐야 되는데, 반대말 뭐예요? 올드라이트. 좋습니다. 그럼 반공보수 뉴라이트는 시장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황현필이 생각한 뉴라이트, 이거 그냥 제가 어제 그제 이거 만들면서 급히 정리한 겁니다. 운동권 출신 엘리트들의 극단적 변화. 실은 가장 좌측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마오주의자고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했고 80년대 자본주의 체제는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시발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변화. 사회기득권층 친일파 자성 명확해요. 제가 뉴라이트들하고 꽤 싸우잖아요. 들여다보면 거의 명확합니다. 최근에 신친일파라는 말을 처음 쓰신 건 호사카이주 교수입니다. 호사카이주 교수님 아시죠? 이 호사카이주 교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제강점기의 해방을 맞이하고 실제로 당시 60만 명의 일본인이 살았는데
여운형 선생님이 당시에 엔도 정부총감이 와가지고 우리 일본이 항복을 하게 생겼으니 만약에 한반도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60만 명의 일본인의 생사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 저 일본인들 일본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님이 나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가 싫지 일본인 개개인을 미워했던 거 아니다.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죠. 근데 60만 명 중에 다 돌아갔냐고요. 5만 명이 남습니다. 한반도에. 그럼 당시 일본인 중에 한반도에 남았던 5만 명은 국적도 한국으로 바꿨겠고, 근데 그들이 이 한반도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버지가 부모가 친일파거나 아니면 부모 중에 한 분은 일본인이거나 이런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정의로움의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뉴라이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뉴라이트는 뭡니까? 그만 신친일파야. 잠재적 매국노야. 그러니까 옛날 반공만 이야기해가지고는 더 이상 어찌 보면 보수주의를 통합해가지고 이 한반도에서 권력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이념을 불어넣으면서 반공 보수를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우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제가 우파 좌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 죽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좌파입니까? 이 한반도의 좌파 우파 개념이 처음 생겨난 거는 해방되기 직전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생겨났는데 해방 정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완전 좌파 박헌영, 중간 좌파, 중도 좌파 여운형, 그럼 김규식은 중도 우파, 김구는요 그냥 우파, 미친 우파 이승만. 그럼 저는 아까 찬탁 반탁 이야기할 때도 김규식의 스탠스를 취합니다. 아까 시간이 있었으면 그 찬탁 반탁 운동할 때 김구 선생님께서 반탁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 땅에서 호치민 같은 전 국민의 호치민 이야기는 또 빨갱이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도 정의를 못하겠습니다. 뉴라이트 이제 좀 시간이 주어지면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대 이제 경제경영학과 교수자 안병직 대표적인 마오주의입니다. 학생운동의 대부입니다.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병직의 제자가 이영훈이가 여기 이영훈이가 경제학과고 김문수가 경영학과죠. 둘 다 이 사람들의 제자죠. 그래가지고 안병직이 80년대 이제 마오주의자인데 주체사상 신공했는데 자본 주체자가 굳건해지니까 자신의 학문에 오류가 있었구나.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친일파가 돼가지고 왔고, 당시 안병직이 수제자로 이들은 노동 현장에 갔고 실제로 학생운동 하다가 퇴학당하고, 그런데 안병직이 들어와서 이들을 다시 다 서울대에 복귀시키면서 제자로 양성하는데 지금 보시면 완전히 극단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 인정하십니까? 운동권 출신의 엘리트들의 극단적 변화. 대표적인 사례죠. 그럼 이영훈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까봐 이 반일 종족주의 저자입니다. 실은 이영훈은 제가 생각할 때 현재 21세기에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한 명 골라라 그러면 이영훈을 골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훈이 끼쳤던 악영향은 춘원 이광수 이상입니다. 이광수가 우리 민족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줬던 민족 개전론이나 개벽은 당시 지식인들이 많이 봅니다. 지식인들 이광수 내 생각에 오라 틀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광수를 아까 제가 10대 친파에 집어넣습니다만 이 이영훈은 이승만 합당을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조선은 비열한 나라였다. 세종이 노비종보법을 시행해서 노비나라로 만든 게 세종이다라고 하면서 조선을 비하하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찬양하는데 이 이영훈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보수 꼴통 유튜버들이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0대, 20대에게 엄청나게 전파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유튜브가 100만이 넘었는데 유튜브는 25세 이상, 35세 이하 이렇게 나이대를 보거든요. 35세 이상, 45세 이하. 제 유튜브 100만 넘는 구독자 중에 25세 이하가 3%가 안 됩니다. 전 20대 청년들에게 어필하지 못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역사 교육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역사적 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 성인이 돼가지고 역사적 기본 지식이 없으니까 역사서를 읽지 않죠. 근데 예전에 교보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뭐 세계사책이라든지 역사책이 주요 매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완전히 구석지로 들어가 버렸죠. 역사서적 시장이 작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이영훈의 그 말도 안 된 거짓 논리를 받아들여서 꼴통들이 유튜브를 만들고 지금 10대, 20대가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유튜브의 역기능 중에 아주 큰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이영훈이 반일 종족주의를 썼던 주 저자죠. 그러니까 김문수는 다 알 거고요. 유석춘은 연세대 학교에서 이승만 연구원 원장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화 건국전쟁에서 가장 많은 인터뷰 2로 등장했던 게 저 유석춘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건국전쟁도 바로 저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명 얼굴만 이야기했고요. 뉴라이트 단체들입니다. 근데 다 엘리트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자유대학생 연합은요, 저 세월호 그 부모들 앞에 가서 피자 먹고 폭식투쟁했던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쁜 놈들이라고 했잖아요. 조선과 세종을 죽여라.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먼저 접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상에서 제가 했던 역할이 소소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세종대왕을 다는 지켜내지 못했지만 일부 지켜냈다. 제가 세종대왕을 지켜내면서 다른 유튜버들이 좀 받아서 저항한 측면도 좀 있다. 저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니 박수 하자고 그래. 근데 여기서 그러면 실은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데요. 여러분도 조선을 창피해하십니까? 이 역사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조선이 어떤 나라였다라고 술자리에서 특히 논쟁을 심하게 합니다. 근데 바로 제 옆에 선생님이 같이 자료 찾아주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완전 조선빠입니다. 그래가지고 술 마시다가 분노해가지고 그만 빨아라 조선 좀. 왜냐면 조선은 비난받아야 한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 무너졌어야 하는 나라 맞다. 저 성리학적 질서에 파묻혀가지고 성리학을 절대화하면서 전화주의 중국을 떠받드는 그 4대 사상 버리지 못했고 기술만 침체됐고 그래서 분명히 국가가 부강하지 못했으니 결과적으로 일본에게 먹힌 건 부강하지 못해서 먹힌 측면도 있으니 우리가 그 조선을 그렇게까지 뭐 빨고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너무 극단적으로 조선이 최고라고 하면 또 그렇게 반대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조선 알기를 그럼 조선왕조 몇 년이죠? 500년이죠. 어떤 국가가 500년 가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요즘 제가 조선을 계속 고민하고 들여다보면서 느낀 결론은 조선인들의 행복지수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보다 훨씬 높았다. 여러분 조선의 통치 이념이 뭐죠? 민본입니다. 아니 어떻게 국가 통치 이념이 민본인 나라가 다른 국가에서 이런 통치 이념을 본 적이 있나요? 최대한 모든 걸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민중사학적 측면에서 피지배층은 항상 고통받았고 농민들은 전세공납력에 의해서 막 힘들었고 당시 중국인들은요, 당시 일본인들은요. 자, 나한테 선택하라고 한다. 만약에 진짜 제가 지금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상태에서 조선의 선비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일본의 사무라이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다른 질문 해볼게요. 그러면 조선의 농민으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일본의 농민으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삶의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들의 어찌 보면 다이묘들을 보내요. 다이묘들에게 각각 팔도를 지배하게끔 합니다. 고바야카와 너는 전라도를 지배해, 고리시 너는 저 평안도 지배해, 가토 너는 함경도야, 시마즈 너는 강원도야, 우키다 너는 경기도야, 이런 식으로. 구로다 너는 황해도야,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막 침략이 왔을 때는 순외자 친일파들이 있어요. 순외, 외를 따르는 자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준환 중간중간에 의병 장난이 아니죠. 일본에게 미친듯이 저항하죠. 일반 피지배층들이. 그러니까 우리 DNA 중에 자랑스러운 DNA가 뭐냐면 국가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지만 막상 국가가 위기에 닥치면 그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 떨쳐 일어나는 정말 묘한 DNA가 있거든요. 그 DNA 때문인지 몰라도 피지배층들이 진짜 많이 저항했죠. 여러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마자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많이 죽였다?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이 죽였던 건 첫 번째 전투였던 부산성 전투와 그 다음 송상에 지켰던 동래성 전투만 모든 민간인들을 죽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팔도의 지배자들이 결과적으로 그 조선인들이 자신에게 세금 받지 않을 피지배층 많이 죽였던 건 임진왜란이 아니라 다시 침략이었던 정유제랍니다. 그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조선인들 전부 다 귀 잘라, 코 잘라 보이는 조선인들 다 죽여. 그때 포로로 많이 끌려가고 그때 전라도부터 쳐들어와가지고 원균이 멍청하게 7천량에서 패하면서 전라도 사람들 그래서 교토에 가면 기무덤이 13만 개가 있습니다만 전라도 사람들 코옵깁니다. 정유제란 이후에 진짜 많이 죽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 팔도의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피지배층을 만들려고 했는데 순외자들이 조선을 위해 싸우기 시작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일본은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각 지역의 영주들, 다이묘들이 세금을 걷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3분의 1 세금을 걷습니다. 많이 걷으면 2분의 1까지 걷어요. 우리는요, 조선나라는 기본적으로 내가 자영농이면 생산량의 10분의 1 냅니다. 내가 소장농이면 병작 반수라고 해갖고 생산량의 절반을 냅니다. 조선 후기는 이게 도적법으로 와가지고 생산량의 3분의 1을 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자영농이어서 국가에 10분의 1 세금 내고 있는데 이 일본 새끼들이 와서 내가 이 도의 책임자가 조선 같은 경우 관찰사가 되는 거죠. 대놓고 3분의 1 세금 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치냐고요. 그리고 내 어린 아들 10살짜리도 천자문 다 읽고 명심보감 읽고 그 다음 막 15살짜리 노노 대학 추경을 다 읽어가고 있는데 이 새끼들 한문을 몰라. 무식해. 그러다 보니까 순회사들조차 일본인들에게 돌아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토지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조선나라를 들여다보면 조선 초기에는 태종 이방원이 토지 1결당 생산량을 300도라고 상정해가지고 1결에 30도씩 세금 걷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농사는 발전해갑니다. 세종 때 가면 막 농사직설 농서도 나오고 발전해갔는데도 세종은 18년 동안 10년 동안 18만 명의 농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연분구두법을 시행하죠. 토지 1결당 풍류에 따라서 20도부터 4도까지 얼마 전까지 30도였는데 20도에서 4도까지 그게 연분구두법이 실패로 들어가고 다시 10분의 1로 갑니다. 근데 나중에 인조는 뭘 합니까? 우리가 인조 안 부르려고 욕하지만 인조조차도 옛날 연분구두법의 최하세율이었던 4도로 때려버리잖아요. 그렇게 가진 자들의 세금을 뺏고 없는 농민들 피지배층을 위해 그게 다 대동법이나 균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조선한 나라를 결코 그렇게 무시할 만한 나라는 아니다. 제가 말로만 하려다가 어제 급히 막 차 타고 고속도로 내려오면서 조교들하고 막 전화통화하면서 뒤에 막 몇 페이지 만들었거든요. 이거 못 봤어요. 저도 좀 불안해요. 몇 개 한번 볼게요. 제가 이런 강의를 이것부터 나와버리네. 제가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조선 노비들 막 멍석말이 해놓고 삐지라고 두드러 패가지고 막 죽어버리고 미스터 선샤인 막 그런 장면 있죠? 제가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500년,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조선의 노비가 자신의 양반 주인에게 말도 안 되게 두드러 맞고 그 양반 주인이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500년 동안에 10번 이상 있으면 내가 강의 그만두겠다. 조선만 나라의 생명 중시 사상은 어마어마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세조 때 적신이었던 홍 누구죠? 그 새끼가 노비를 주먹으로 때려 죽이니까 세조가 그걸 죽여버릴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비들 죽여놓고 막 묻어버리고 이런 건 10번 이상이 넘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진짜 처벌받지 않았다는 기록이 10번 이상 나오면 내가 강의를 그만두겠다라고 했더니 또 뉴라이트 어떤 교수 하나가 야 황인필로 강의 그만둬라. 조선에서 노비가 죽은 사례가 10번 넘어 그러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미친 새끼들아 하고 했더니 이제 조선일보가 저한테 사과 기사까지 여기 보시면 꼼꼼히 그의 강의를 다시 청취하지 못한 점은 나의 잘못이다. 이 점에 대해서 A가 황현필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짓 과장 허언선동 어느 국뽕 한국사 유튜브의 마지막 강의가 실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A가 나의 글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노비들의 삶이 힘들었냐. 저희과 선배님들 계십니다만 저희과 교수님 중에 평생 노비만 연구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평생 30년간 노비만 하셨고요. 한 학기 동안에 한 4개월간 수업을 들으면 날마다 노비 이야기만 하는데 뭔 이야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 아들을 제가 교직에 있을 때 고3 때 담임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제가 인사동에서 막걸리 한 잔씩을 드리면서 공부를 여쭤보면 오래돼서 많이 까먹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비들의 삶이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하면서 노비 정보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노비는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그래서 노비를 양산해낸다. 이 항상 통계 좋아하는 경제학과 교수들은요, 역사의 개연성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910년대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토지를 많이 빼앗아 가니까 그에 대한 분노감으로 3.1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근데 얘네들은 통계 수치만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 이후에 조선의 노비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통계 수치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종대왕께서 당시 노비제를 폐지하지 못했다는 시대적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면 지금들은 분단시대에 살면서 통일도 하지 못하고 군사주권도 없는 나라에 살면서 그렇게 시대적 속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세종이 왜 노비정보법을 시행했냐? 노비 숫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천즉천이라고 합니다. 귀족들 입장에서는 엄마도 노비고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만 노비면 자식은 노비다. 노비 숫자가 많아져야 좋으니까. 근데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됐어요. 개국 공신들은 많은 노비를 소유합니다. 보안이 항상 국가 재정에 욕심이 나 있었고 혈안이 돼 있었던 이방원이 보니까 양반집 노비와 여자 노비가 사랑해가지고 자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천즉천이면 그 자식이 노비가 되면 노비들은 세금을 안 내니까 국가재산이 아니니까 싫다. 그래서 개국 공신들이 여자 노비랑 사랑해서 자식이 많이 나오니 노비는 아빠 신분 따로 내버려야 되겠다. 이게 노비 종부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종 때가 됐어요. 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자 노비가 자기 남자 노비랑 사랑해서 애가 생겼는데 이 애가 태어나면 노비인 게 싫은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그래서 양반 주인 꼬십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천륜을 어기는 경우가 많으니 그래서야 되겠냐.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노비종보법을 시행하십니다. 그런 세종대왕이 노비를 아끼는 지금 사료를 제가 제시를 아마 여기서 안 했습니다. 노비는 하늘이 내렸다라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기업 삼성보다 출산휴가를 노비에게 많이 줬던 게 세종대왕입니다.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출산휴가를 주거라. 그러다가 어느 정도까지 가신지 아십니까? 노비의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주거라. 우리가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이유는요, 한글 창제에서가 아니에요. 사군육진 개척해서 이렇게 한반도를 이렇게 우리 영토를 만들고 뭐 과학기술 발전하고,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역사를 뒤져봐도 세종만큼 부국강병했던 군주들은 어느 왕조에 한두 명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저 진짜 우리 연구자들하고 찾아봤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세종처럼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지, 애민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는지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 요마나 이런 근대적 인물 말고는 일본이 오다 노부나가 이 새끼 완전 개또라이잖아. 사람 쳐 죽이는. 근데 노비정보법을 시행했는데 이 노비정보법 자체가 성종 때, 성종도 성군이죠, 조선에. 성종 때 일천즉천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랬다가 조선 후기 가가지고 영조가 다시 노비종모로 갑니다. 그 영조의 노비종모는 노비수를 줄이려고 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이런 무슨 코미디입니까? 세종을,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종의 노비종모를 가지고 세종을 깝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노비제도를 스스로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노비제도가 일천즉천이 됐다가 노비종모로 갔다가 노비 세습제를 1886년에 고종이 폐지시킵니다. 1801년에 순조 때 공노비는 또 일부 해방이 됩니다. 나중에 고종이 가서 노비 세습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군들의 노비제를 폐지하라, 갑신정변 당시 급진개합파의 문벌을 폐지하라,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가보개혁 때 우리가 신분제도를 폐지합니다. 우리가 자유세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요즘 조선을 비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조선은 노비나라다. 어떻게 그렇게 같은 민족끼리, 하나 물어볼게요. 일본은 천민이 없어요. 불가촉 천민들이 일본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들의 우선국가는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국가나 천민은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 노비를 서양의 노예와 비교합니다. 여러분, 노예하고 노비는 달라요. 노비는요, 재산 소유가 가능하고 결혼도 가능하고, 노비가 또 다른 노비를 소유도 가능합니다. 결혼도 합니다, 당연히. 다만 그럼 이 노비가 그렇게 왜 노비제가 있었냐 하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이야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일본의 사무라이와 조선의 선비, 거기까지 제가 시간상 생략할게요. 일본의 농민, 조선의 농민, 조선 농민이 훨씬 행복합니다. 삶의 수준이 다릅니다. 좀 더 먹는 거 사진만 내가 실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한말에 외국인들이 오면 조선인들이 일본인보다 머리통이 하나 크다는 건 먹는 게 그만큼 양질의 양을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봐요. 당시 일본에 그냥 농민으로 사는 게 좋을까? 차라리 조선의 노비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 아, 당연히 노비가 내가 능력 있고 뛰어나도 과거 응시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내 몸값이 매겨져 있고 이건 불만이긴 하지만 여러분 조선의 노비는요 기본적으로 성량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민 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유민 양인이 안 되려고 하는 노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왜요? 왜요? 군역의 의무를 안 져요. 일반 농민들은 16세에서 60세까지 군역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농민들은 군역의 의무를 안 지는데 뭐하러 농민이 됩니까? 또 하나, 조선 후기 가면 양반들도 계층 분화가 됩니다. 부농이 있고 빈농이 있고 몰락 양반이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다음 농민도 계층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민이나 노비나 그 삶이 전 제 조상이 노비라고 해서 그렇게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비나라라고 해서 조선을 비하하는 것 자체가 진짜 문제가 있다. 노비즘을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리학적 신비질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노비들이 삶이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다. 성호 2기 성호 사설에서 나를 좀먹는 걸 6가지 이야기했습니다. 6종. 아, 이제 다 알았는데 까먹었다. 아, 숙련, 미신, 계의 막 이런 게 있어요. 과거제도 막 있어요. 그중에 뭐가 하나 들어갑니까? 게으름이 들어갑니다. 조선의 노비들은요 절로 게을러요. 조선이 부강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게으름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의 풍속화나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승업의 군마도 보면 노역에 있던 그 말의 그 얼굴을 보여주지만 조선 후기 풍속화 보면 신윤복 그림은 전부 연애하는 그림이고 김홍도 그림은 다 익수할 수 없고 즐겁죠. 조선의 농민들이 피땀 흘려 일하고 고통받고 그런 그림들 보신 적 있습니까? 굳이 조선이 가난했다라면 조선의 그 민보는요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 무섭냐면 이 군역을 해석을 한번 다시 해보면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죠. 조선이 왜 군사력이 약했냐고요? 백성들 살기 좋게 해주려고. 여러분 군사력이 좋으려면 백성들 그만큼 징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무 기니까 뒤에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난리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조선일보가 있었고 여기 한번 보시면 조선을 무시하는데 유네스코 기록유산만 한번 보겠습니다. 딱 지금 이 18건 중에 조선계 11건입니다. 그럼 조선이 15세기부터 19세기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3건입니다. 조선이 무능했고 문명국이 아니었다는 논리가 진짜 거지 같아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뒤에 막 이것저것만 해주세요. 내가 토지세 했구나. 여기 보시면 그 다음 먹는 양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조선인들이 하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대니 어떻게 나라가 부자일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통이 하나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임진왜란 이전까지 일본은 하루에 2끼 식사합니다. 와서 봤더니 조선인들이 새끼 먹는 거 보고 충격적으로 놀래가지고 새끼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양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조선란 나라는요 항상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면 탄가놈이 드글드글하죠. 도대체 어느 시대? 여러분 우리가 성군을 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종대왕 1등 그 다음 순임에게서 죄송합니다 2등 누구죠? 정조가 이름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두 왕 때는요 탄가놈이들 작살내버립니다. 흥선대원은 탄가놈이 잡아다가 뜨거운 물을 끓여서 죽이는 신용까지 해서 챙피를 줘버립니다. 기본적으로 탄가놀이들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다이묘 집권체제이기 때문에 다이묘와 옆에 있는 다이묘들과 경쟁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착지해서 오죽하면 우리에게 고려장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새끼들 일제강점기에 우리에게 열등의식 심어주려고 고려장이라는 거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늙은 부모를 산에 가서 버린 기록이 있으면 가져가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없어요. 쪽발이 새끼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를 해석하겠다는 관점인데 왜 저렇게 쟤네들 우리를 침략하고 그런데 우리는 군사적으로 강성하지 못해서 다른 나라를 그렇게 침략하지 못하고 이렇게 빈약하고 소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냐? 먹고 살만했으니까. 해석의 차이잖아요.
밀란했습니다. 여기 1400건인데 여기 숫자를 보십시오. 500년 동안에 1400건입니다. 일본 이걸 뭐라고 밀란, 이키들의 반란이라고 하거든요. 일본 농민들의 반란. 에도 시대 200년 동안에 3000건입니다. 어떤 국가가 500년 갔다는 건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 저렇게 나라 위에서 일반 백성들이 뛰어들고 나라가 무너지는 시기에도 그것만 해도 그렇게 많은 을미을사 정비병 항일운동하고 동학농민운동하고 독립운동했던 건 그 나라가 그만큼 백성들을 살기 좋고 보살핀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좀 쪽팔리기도 합니다만 조선의 건축물 중에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크고 멋있고 장엄하고 웅장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유교적 검약 정신이 엿보인다. 자연과의 조화미를 이루었다.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선을 비하하고 조선은 무너져 마땅한 나라로 만들어야만 일제강점기 그 시민 통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근대화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 논리가 먹혀드니 그 조선을 깨야 되는 거예요. 뉴라이트들이. 그 뉴라이트들이 조선을 깨려면 누구를 건드려야 돼요? 그 조선의 근간인 세종을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란 나라가 굉장히 지금 우리 인식에 굉장히 무능했던 국가인 것처럼 낙인 찍힌 측면이 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래도 괜찮은 군주였던 그리고 또 좋아하는 군주였던 영조와 정조가 18세기 인물입니다. 그때까지 조선은 괜찮았던 거잖아요. 에도시대 풍수 한 번만 보겠습니다. 마비키, 가난해서 갓난애를 죽이는 풍수. 있죠? 우리 이런 풍습 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강했다고 욕 얻어먹은 적도 있지만 전염병 돌거나 진짜 가난했을 때는 우리도 자식을 바꿔서 서로 잡아먹었다는 기록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놓고 그게 단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용납이 안 되니까 가난해서 늙은 부모를 산에 버리는 풍습,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생매장하는 풍습.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살고 있는 건물 상품백화점짜리 거 알고 계시죠? 아파트.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무라이가 자신의 칼 날카로움을 시험하기 위해. 이게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라이. 그러니까 제가 조선의 사무라이가 뭐냐면 토요토미 도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해놓고 각 지역의 반란 일으는 게 싫어서 칼 사냥을 합니다. 일본 농민들은 칼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 칼은 누구만 든다? 사무라이만 든다. 그리고 사무라이에게는 이런 권한을 줍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일본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낯선 사무라이가 그 마을에 등장하면 농민들 땅에 엎드려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이쁘면 땅에 처박잖아요. 근데 일본 농민으로 살고 싶어요? 저렇게 사무라이들에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근데 조선은 양반이 농민 죽였다가는 그 양반 인생이 끝장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라이트들은 조선을 죽이고 세종을 죽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죽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이 헛발질이 아니었다고 제가 쇼츠에도 찍었을 거예요. 혹시 보셨습니까? 독립운동가가 없었으면 우리가 8월 15일 해방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해방을 되었냐?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이 일본에게 승리하고 원폭 투방 떨어지면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이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1943년 루즈벨트와 처칠과 장제스가 만났던 카이로 선언에 입각하면 독일이나 일본이 패망했을 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이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가 된 나라들 독립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1910년에 일본에게 병합당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병합당했으니까 우리의 독립과 상관이 없지만 당시 충칭 임시정부에 있었던 김구와 조수왕, 지청천, 김규식, 김원봉이 장제스를 찾아가서 너 루즈벨트 만나러 간다는 소리를 들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독립을 약속받아라. 그러니까 카이로 선언 부록문에 한국인들이 일본인의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데 유의하여. 우리 노예였어요.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를 독립시키겠다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카이로 선언에 그 조항이 들어갔다는 게 한반도의 동포들에게도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은 곧 우리 독립이라는 걸 민중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역할을 못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왜 독립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가열찬 독립운동 때문에 독립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카이로 선언에 그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가서야 일본의 식민지는 우리 영토의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김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줄여서 할게 치아포 사건 나고 김구가 일본인 한 명을 죽여요. 20살 김구가, 김창수가. 근데요, 그게 1896년 3월입니다. 1895년에 을미사변이 있었잖아. 저 개인적으로 민비를 싫어하지만 을미사변 용납이 안 되죠. 우리 군부가 미우면 우리가 가서 혼내야지. 여러분, 친구가 와가지고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 어머님이 좀 잘못했는데 야 너희 엄마 왜 졌다이냐고 그 친구 새끼 죽여버려야죠. 을미사변이 일어나서 을미의병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인이 칼을 차고 돌아다니는데 그 의협심에 그 일본인을 죽였다고 뉴라이트들과 꼴통들은 김구에게 살인자라고 하고 김구를 킬구라고 부릅니다. 김구가 그를 죽여놓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죽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방을 붙이고 도망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고종이 김구를 살려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종을 죽여서 조선을 죽이고 그 다음에 김구를 죽여서 독립운동 세력을 다 죽이려고 하는 뉴라이트들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거는 일제강점기를 찬양하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식민지 근대화론까지는 지금 설명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코미디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라. 자, 또 이승만 하면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코미디죠. 이승만은 일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은 일제강점기 친일 매국했잖아요. 임시정부의 적이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 전문대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라면 임시정부와 척을 졌던 친일 매국노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싫죠. 그래서 현재의 대한민국을 임시정부와 단절하고 1948년 8월 15일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부 수립이 아니라 이승만이 새롭게 건국한 나라로 만들어야만 자신들이 이 땅에서 반역자 소리를 듣지 않은과 동시에 또 그 친일파들을 살려냈던 이승만을 또 받들어야만 자신들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기득권이 돼서 공신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건국절로 만들려고 하고 저런 이승만을 띄우는 겁니다. 그 다음 뉴라이트들이 역사 왜곡한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실은 뉴라이트가 한국사 교과서를 이번에 발행했습니다. 검정 통과했죠. 지금 2조 교육부에서 통과했죠. 그래서 그 교과서가 나와서 이제 교육위 쪽에서 저한테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해드리거든요. 근데 어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쳤는데요. 교과서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친일은커녕 반일입니다. 교과서가. 근데 얘들 뭐지? 그래서 현대사하고 해방정국을 봐야 되겠다. 일제강점기는 요거도 먹을 것 같으니까 일반 교과서랑 똑같이 써놓고 뒤에는 어떻게 바꾼지 봐야 되겠다 해서 제일 뒷페이지에 그 교과서까지 만들어졌다. 뉴라이트들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려는 게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영화 독립전쟁을 꼭 보시라.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교과서 사진이 어제 밤엔가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달렸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4교시에 수업을 하는 교사의 심정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넉넉한 시간으로 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제가 재촉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아까 마음먹을 때만 하더라도 4교시를 듣는 학생들의 표정을 봐서 적당히 잘라야지 했는데 표정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오늘 해주신 말씀 충분히 해주신 것 같고요. 질의응답 한 분 정도밖에 못 받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한 3분, 4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대담 시간을 제가 30분 정도 하라고 해서 정말 머리 굴려서 대담 시간을 어떻게 꾸릴지 전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오늘 저희 쓰임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분 정도 질문, 한두 분 정도. 네. 저 마이크를. 네, 목청 좋으시죠? 해주십시오. 그 8.15 해방을 기본적으로 독립운동사에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요즘에 보니까 8.15 해방을 주어진 해방이라고 하는
자주인지 뭔지 몰라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적용되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 의해서 얻어진 해방이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이 패배했으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식민통치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에 의해서 분명히 독립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적 측면을 생각하면 우리가 쟁취한 해방일 수도 있다. 8.15 해방을 미국의 승리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45년 8월 15일 즉각적인 해방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한 분만 더. 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의 역기능, 쉽게 이야기해서 10대, 20대는 9시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10대, 20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역사 채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대와 20대들이 듣는 유튜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꼴통 유튜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10대와 20대가 보수화됐냐, 이걸 이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이명박 정권 때 소고기 촛불 집회가 있었죠. 그 소고기 촛불 집회할 때 여고생들이 많이 나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조금 의아했답니다. 쟤들 왜 그래? 왜 저렇게 진보적이야?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 당시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당시 수험생이 50만 명이라고 하면 그때는 문과생이 많았습니다. 30만 명 가까이가 예체능까지 해서 문과생이었으면 당시는 국사라는 교과가 따로 있었는데, 이 국사는 국가가 만든 국정원인데 저기 박정희 정권 때부터 해서 노무현 정권 때까지 있었던 거고, 2005년에 김대중 정권에서 준비했던 근현대사 교과서가 9년간 수능 교과였습니다. 이 근현대사 교과가 근대, 일제, 현대 그래가지고 일제 쉽게 독립운동사, 현대 가서 해방정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리고 1차 개헌부터 9차 개헌까지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승만과 박정희가 얼마나 독재자냐, 이걸 증명해내는 교과서죠. 그래서 20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근현대사를 선택했고, 학교 현장에서 근현대사 교사들이 이렇단다. 그리고 역사교사의 90%는 누가 뭐래도 진보입니다. 다수학설. 그게 다수학설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당시 사탐 과목 중에는 경제라는 과목도 있었고, 정치와 뭐 법과 사회라는 과목도 있었고, 정치라는 과목도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교차 검증을 해주죠. 학생들이 진보적 마인드를 가지고 컸다가 이명박이 나쁜 짓거리 많이 했습니다. 아, 이거 근현대사라는 교과가 있구나. 이명박 정권 때 근현대사 교과서 자편량 11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메가더 포고문과 치스차 포고문을 보여주면서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었다는 게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이었어요. 역시 소련이 착해서 그런 거 아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빨리 교과서여야 되냐 라고 하면서 금성 교과서를 공개합니다. 6개 근현대사 교과서 중에 금성 교과서가 6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자료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 시비를 걸더니 안 되겠다, 근현대사를 통합한다라고 해서 서울대 학생들이 필수로 공부했던 국사와 근현대사를 통합해버립니다. 여기서 역사 시장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학교에서 역사 교육이 작살납니다. 이과생이면 다 알아먹기 쉽게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이 있는데 두 과목을 선택하는데 공부량이 제일 많은 게 물리하고 화학이죠. 떨어져 있어도 국사와 근현대사는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공부량이 많았습니다. 한국지리보다, 윤리와 사상보다 많았습니다. 사회문화는 가장 공부량이 적었고, 근데 국사하고 근현대사를 통합한 게 지금의 한국사입니다. 이과생으로 치면 물화가 통합되어 있고 지구과학, 생물이 있는데 물화를 선택한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당시 국사가 3만 명이고 근현대사가 17만 명인데 통합한 한국사가 3만 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 선생님들이 저 같은 경우 큰 공부를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가서 EBS까지 강의까지 하면서 스타 강사를 듣다가 밥줄이 끊겼어요. 밥줄이 끊겼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박근혜 정권에서 이 한국사를 필수로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 인강 시장에서 뭐 국어, 영어, 수학 다음으로 한국사가 시장이 커지겠다라고 해서 저한테도 막 엄청난 금액의 계약금이 제시돼가지고 그 얼른 막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100점 만점의 한국사를 50점 만점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꿔버리겠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쉽게 내겠다. 그래서 예시 문제가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봉준이 이제 일본 수사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누구냐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선지에 1번의 원효대사, 2번 의상스님, 전봉준 장군 상투가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이 수능에서 보는 수능 시험지를 초등학교 6학년에게 갖다 줬을 때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옵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한국사를 제대로 공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고등학교 교육과정 가서 한국사가 절대평가가 돼버리니까, 더군다나 대학에서 입시를 반영할 때 서울대학교에서 30점만 되면 돼 하고 3등급 반영하면 수시에 전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설령 수시 반영을 주더라도 0점 몇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어보다 훨씬 더 반영이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의 한국사 강사들은, 한국사 교사들은 국어, 수학, 다른 과학, 자습 감독님이 되셔버렸죠. 이게 한국사 교육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한국사 우민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서울시 교육감님 만나뵀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절대평가로 돌아간 한국사를 다시 돌릴 수는 없다. 절대평가의 대세를 흘릴 수는 없다. 다만 선택 과목 중에 한국 근현대에서 민감한 이 근현대사는 좀 끄집어내달라. 전국에 8천여 명의 역사 선생님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엮이는, 따지고 들어가면 문재인 정권의 폐비 정책의 실패도 있고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강남에 살고 있고 외아들 놈들 내 아빠가 갖고 있는 집이 그런데 걔네들이 진보적 성향을 띠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 그래서 제가 정치인을 만날 때마다 20대 보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라, 올바른 역사교육을 해야 된다, 이거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근데 실제로 진보 진영이 오히려 폐쇄적이고 국수적인 한국사 근현대사 교육보다 세계사와 한국사를 병합해서 가르치는, 이게 진보 진영이 진짜 멍청해요. 그런 것들 보면 우리는 분단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특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한국사는 예외여야죠. 세계사적 추세를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정치인들은 항상 눈앞에 주어진 선거만 관심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한테 겁먹으라고 제가 지금 한참 정치활동하고 있고 나중에 큰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20대 보수화만 두려워? 10대의 보수화는 끔찍하다. 걔들이 세운 유권자가 됐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선거에서. 옛날에는 우리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제 어르신들 만약에 돌아가시면 항상 대학생들은 진보적이었으니까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교육의 부재가 너무 크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교육 과정에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주신 황일필 사장님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나이트가 주제였고 친일 내부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역사과 선생님들이 아니신 분도 계시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것들은 좀 짧게 보긴 했지만 어쨌든 그들의 논리가 좀 허술하다는 건 짧게 어쨌든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논리를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네, 황현필 선생님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한마디인데요. 대담 때 저도 조금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뉴라이트는 역사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데올로적인 산물이고, 근데 아까 청년 측의 고소화 얘기도 나왔지만 그 이데올로기성이 소거된 상태로 아이들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훨씬 더 호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 교육계의 고민, 그리고 저도 속해 있는 역사교육계의 고민도 더 필요할 듯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소장님께 박수 한번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지금 식사 시간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찍 내려자 가서 식사하시고요. 혹시 오늘 강사님하고 나는 인증샷 찍어야겠다 하신 분은 지금 와서 사진 찍고 가셔도 좋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 타임 마치겠습니다.